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 고화연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니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살아온 세월이 78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지요. 요즘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슨 인생을 살아왔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 나이가 되니 지나온 날들이 하나씩 마음에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묵직했던 이름 하나,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가장 먼저 불리던 이름이기도 하죠. 엄마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이렇게 저는 갈라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품 안에 두고 살았던 아이였는데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진통 끝에 낳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 내 인생에 쓸모가 없다고. 심장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로만 듣던 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제 귀에는 오직 그 말만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집을 나올 때 저는 손에 들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 겨울을 겨우 넘길 외투 하나, 그리고 가슴 깊숙이 박힌 서러움 하나만 안고 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걸 잃은 거나 다름없다는 걸요.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고 남은 줄 알았던 게 가족이었는데 그 마지막 끝마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8,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 저는 그날로 여자로 사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관 속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이제는 사랑도 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요. 그때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2살배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이 얼어붙어 물건을 제대로 짚지도 못하면서도 오징어며 생선을 펼쳐놓고 여기 싱싱해요 외쳤습니다. 손님 없는 날이면 뺨이 얼얼해질 만큼 바람이 불었고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맺혀도 장갑을 낄 수 없었지요. 왜냐면 장갑 끼면 손님이랑 돈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요. 해가 지면 시장 장사 접고 동네 식당으로 뛰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그릇을 닦고 기름때 낀 펜을 수세미로 긁다가 손톱이 부러진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아들이 잠든 걸 확인한 후 걸레며 고무장갑을 챙겨 들고 조용히 남의 집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현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허전한 부엌에서 라면물을 올리고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의 정막을 지우곤 했죠. 제가 늘 늦게까지 일하느라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 현수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공부하라, 숙제하라 그런 잔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데도 현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청소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작은 방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제게는 고맙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다 못 보내줘서 미안해. 대신 엄마는 네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싸줄게. 제가 늘 그렇게 말하면 현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말이 없는 아이라 더 미안했고 또 더 믿음이 갔습니다. 도시락에는 꼭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짭조름하게 볶은 멸치 한 숟갈. 그날 있는 재료로 어떻게든 정을 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돈이 모자랄 땐 김치 한 가지로만 도시락을 채운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도시락이 제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매일 아침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쌌지요. 현수는 그 정성을 아는 듯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소풍날에도 친구들 생일 파티가 있다 해도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늘 조용히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결국 지방대지만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학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대학을 다녔지요.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병치레 한 번 안 하며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졸업 후엔 지방의 한 중견기업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고는 그날 밤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 이제 진짜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현수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제 현수가 이제 사랑을 한다니. 그토록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한숨 쉬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싶었지요. 어릴 때부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자라고 이제는 알아서 사랑까지 하겠다며 당당히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니 그런 모습이 기특하고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어련히 현수가 사람 볼 줄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될 여자아이가 처음 집에 들어오는 날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반찬통을 죄다 꺼내고 남은 김치라도 예쁘게 담고 어묵볶음, 무나물, 계란찜 할 수 있는 건 전부 상에 올렸지요. 허리 펴는 것도 잊은 채 정성을 다했습니다. 막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감 데려왔어요. 엄마가 아주 딸보다 더 예뻐하실 며느리감이에요. 현수가 그렇게 말하며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연애하기에 좋을 때다, 청춘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이것저것 준비하긴 했는데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심스러운 말투, 수줍게 앉아있지만 눈매는 또렷했고 말 한마디에도 예의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가 우리 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사람처럼 현수를 믿고 의지하는 눈빛이었죠. 현수는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밥숟가락을 들고도 싱글벙글. 그 웃는 얼굴이 어릴 때 아이스크림 하나 받아들고 해맑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밥을 먹던 중 현수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그러곤 발끝을 흐렸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결혼 상대였던 것이지요. 어딘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꺼내기가 쉽지 않은 듯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이거 참 쑥스럽긴 한데 엄마, 이 사람 사실은 이미 뱃속에 아이도 가졌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는 거예요. 할머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식도 아직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아이부터 생겼다고 하니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내 손주가 생겼구나. 그 생각 하나에 혼란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감은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고 현수는 그저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어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고는 자기 자식이 생긴다는 사실 하나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아이 현수는 어렸을 적부터 늘 정에 굶주린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고 엄마도 늘 바깥일에 지쳐있던 어린 시절.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현수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찌 그걸 나무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책임져야지. 둘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만 살면 됐다. 네, 엄마가 이 사람 엄마가 돼주시고 제게 잘했듯 저희 안 사람에게도 딸처럼 잘해주세요. 처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알고 보니 며느리 쪽은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이리저리 친척들 집을 옮겨 다니며 자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아이의 눈빛에는 늘 조심스러움과 외로움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치, 자기 자리를 최소한으로 차지하려는 듯한 몸짓. 그게 저는 너무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도 그랬으니까요. 정이 그리운 아이, 사랑에 목마른 아이, 그런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의지하고 서툴게나마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저에겐 참 고맙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자식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 인생에 제가 작은 그늘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급히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저도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많지도 않았고 제 노후 걱정도 슬며시 고개를 들던 때였지요. 그래도 아들 월급 하나로는 신혼살림이 빠듯할까 싶어 전세금 일부를 제가 보태주고 이불 하나, 밥솥 하나까지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장만해 주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도 아니지만 괜히 며느리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해줬다는 말 한마디라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게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해준 거였고 진심을 담아 준비한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참 알콩달콩 보기 좋게 살아주었습니다. 어디 흔한 부부처럼 큰소리 한번 내는 법도 없이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늘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만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딸을 하나 더 얻은 기분이 들었죠. 신혼 초부터 아이들은 알콩달콩 잘 살았고 그야말로 깨가 쏟아지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마냥 흐뭇하기만 했고 며느리는 제게 엄마처럼 살갑게 굴었기에 저도 친딸처럼 잘해주었습니다. 우리 고부간은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사람들이 다들 모녀지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마침내 우리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얼굴에 붉은 입술, 조망만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을 때 제 안에서 울컥 무언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얘는 나의 봄이구나. 우리 집의 희망이야. 어쩌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니? 다 나 닮아서 그렇죠.
어렸을 때 내 사진이랑 꼭 빼닮았는데? 내가 엄마 많이 닮았고 내 아들은 나 닮았으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를 빼닮은 거네? 저와 아들의 유전자가 어찌나 강했던지 태어난 손주는 누가 봐도 우리 쪽을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며 코 입매까지, 심지어 웃는 버릇까지도 아기 아빠인 현수랑 똑같았죠. 어느 날은 제가 장난삼아 얘는 우리 세아가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아들 혼자 낳은 줄 알겠다. 하고 웃으며 말했더니 사실 며느리가 조금 섭섭할 법도 했을 텐데 그 아이는 그냥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다음에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땐 꼭 저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가 괜스레 더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는 참 마음이 넓은 아이였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든 겉으로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손주는 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아보고 볼을 쓰다듬고 이 아이만은 무탈하게 자라다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이지 모든 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퇴근만 하면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어깨춤까지 추며 집안을 빙빙 도는 모습에 저는 문틈 너머로 몰래 웃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육아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밤잠을 쪼개가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다 잠든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마저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육아로 많이 피곤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밤잠 설치고 아이 울음에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면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그냥 지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 못할 마음고생이 엉켜있는 듯 웃으려 해도 웃음이 자꾸만 반쯤 걸리는 그런 얼굴이었지요. 게다가 현수도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를 안아주는 대신 소파에 털썩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그 손에서 폰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지요.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괜히 지적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조금은 떨리는 눈빛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남편이 이상해요. 밤마다 나간다거나 통화하면서 웃고 누구랑 있는 건지 말도 안 해요. 친구랑 통화하는 거겠지. 요새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니? 네. 괜히 저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이한테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사람답지가 않아요. 변한 느낌이 들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현수가 그럴 리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며느리의 노파심이려니 여겼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달랬습니다. 얘야, 바깥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사람 만나는 일도 생겨. 지켜보자. 괜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희망이 무너진 눈빛으로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방 안에서 작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진 뒤 부엌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며느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아이 장난감을 하나하나 씻고 있던 며느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조용히 묵묵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여 주지도 못한 채 제 방으로 돌아와 눈만 감고 있었지요. 며칠 뒤 그 아이는 결국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손주는 안방에 재워둔 채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엔 더는 못 있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아가, 네 새끼 놔두고 어딜 가냐?
지민이는 엄마 없이 어떡하라고. 지민이한테도 엄마는 잊으라고 전해주세요. 어차피 강씨 아이인데 조만간 새엄마가 들어와서 제 자리를 대신하겠지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고 독하게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도 냉정하고 무섭게 돌아섰던 며느리였기에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조차 끝내 붙잡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고 차갑게 들린 건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처음 며칠은 말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조금씩 자책하는 듯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또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그 사람도 문제 많았어. 엄마도 봤잖아. 늘 예민하고 지치고. 나도 사람이잖아. 숨 좀 쉬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가 의심한 게 사실이냐? 너 다른 여자 만났어? 안 만났어? 그게 중요해? 그 사람이 나를 옥죄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정은 평탄했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이였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미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 현수는 답답해하며 자기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을 했고 그대로 읊자면 거래처 아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저 밥 몇 번 먹고 만나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의심을 했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찾아와서 그 여자한테 현수를 만나지 말라 했고 그 여자는 억울했을 뿐이라 현수한테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진짜로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내 아들이지만 답답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나무라고 욕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내 아들인지라 돌을 던질 수도 없었고 아들 딴에도 후회가 되었던지 고단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눈물 훔치던 밤을 혼자 아이를 품고 웃으려 애쓰던 모습을 제가 모두 지켜봤기에 뭐라 할 수도 없었지요. 그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외면한 삶의 무게였고 제가 모른 척했던 균열이었지요. 며느리를 어떻게 불러오고 싶었으나 며느리도 그 사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들도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기에 되돌리기에는 많은 것들이 늦어 있었습니다. 그저 손주인 지민이만 제일 가엾을 뿐이었지요. 그저 저는 손주만 바라봤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혼자 방구석에 앉아 엄마 사진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훌쩍일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목소리에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애기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다시 울지 않게. 다신 외롭지 않게 할머니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손주는 제 품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그 아이는 다시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서는 것도 모두 그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 일어나요 속삭이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각자 재혼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좋아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싸늘하게 뒤돌아서서 긴 말도 깊은 고민도 없이 서로를 탓하며 등을 돌린 두 사람은 마치 누구 하나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듯 서늘하게 잔인하게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네 뱃속에서 낳은 네 자식이야. 아직 지민이가 어린데 애는 엄마 손에서 자라게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너 닮은 아이잖아. 시어머니는 옛날에 너 혼자 낳은 아이 같다고까지 말씀하신 거 몰라? 너나 지민이 잘 키워. 새엄마 구박받게 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미련 하나 없이 돌아섰고 결국 그 사이에서 가장 가여운 손주만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저에게 남았습니다. 아직은 말도 서툴고 엄마 품이 그리워 울기도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제 가슴은 수십 번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눈물 대신 웃음을 배우게 하자. 가족이라는 것이 아프기만 한 단어가 아니라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라는 걸 알려주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힘을 이 아이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아예 제 품에 데려다 놓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할까도 싶었지요. 하지만 우리 손주 지민이는 아무리 엄마가 떠나버렸어도 아빠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문을 열면 작은 발로 종종종 달려가 아빠하고 안기던 그 모습,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 어떻게든 아빠 얼굴 보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짐 하나 들고 아들네 집을 오가며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살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장난감을 정리하며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 이혼한 지 채 5달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현수가 느닷없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소개할 사람? 그게 누군데? 보시면 알아요. 첫 번째 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어머니도 잘 좀 부탁드려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설마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며칠 뒤 아들은 새 며느리감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냈던 새 며느리감은 처음 며느리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희주라고 해요. 재혼이라도 저는 결혼식인 만큼 모든 절차 같은 거 생략하지 말고 갖춰서 진행하고 싶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당돌하고 당당한 아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외모가 참 화려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노릇했지요. 하지만 나쁘게 보자면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쉽게 타협하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여자가 우리 지민이의 새엄마가 될 수 있을까? 지민이를 안아줄 수 있을까? 우리 손주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던 걸까요? 제가 괜히 조심스러운 눈빛을 하자 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새 와이프가 아무래도 지민이는 못 키워줄 것 같아. 지민이 데려오면 재혼 안 하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현수와 재혼하고 지민이의 새엄마로 돌아오면서 지민이를 못 키운다고? 그럼 새 여자와 재혼하려면 자식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무리 여자에게 정신을 뺏겼기로써니 그래도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도 핏줄인 자식하고 비할 바가 절대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옛날 사람인 저랑은 조금 다른 사람인지 자식보다는 자기 인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절대 자식으로 인해서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듯 했고 새 여자가 자식을 두고 온다고 나한테 말할 때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너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냐?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빠가 자식을 포기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도 참담해서 말입니다. 그 아이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을까봐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와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누가 남의 자식 키우고 싶어 해? 내 자식 키워주겠다고 하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 거기 딸린 자식들도 내가 맡아야 하잖아. 근데 나도 남의 자식 키우기 싫거든. 그러니까 재혼 혼사길 안 막히려면 엄마가 지민이 좀 맡아주든가 아니면 시설로 보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시설? 지민이를 시설에 보낸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애비가 돼서 애비 자격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만큼 자식을 신경 쓰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들에 대한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건지
현수도 홀어머니인 제 손에 자랐으면서 어떻게 자식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며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노하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네 아들을, 그 조그만 아이를 시설로 보내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 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두 다리는 순식간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좀 키워줄래? 나야 엄마가 키워주면 고맙지. 나도 알아, 내 아들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처가 버린 아이를 내가 왜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친엄마도 내 팽개친 애잖아. 나도 솔직히 나만 왜 떠안아야 하고 그런 애를 키울 가치가 있나 싶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야, 너 그러다 정말 천벌 받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릴 적 생각을 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 조그만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애한테 못할 짓 하게 만들지 말고 엄마가 지민이 좀 키워줘요. 안 그럼 나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 나는 엄마처럼 자식만 보고 못 살아. 내 인생 살고 싶단 말이야. 엄마도 하나뿐인 아들이 손주한테 발목 잡혀 사는 모습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 아들은 그렇게 저에게 손주를 떠넘기듯 남겨두고 자기 인생을 쫓아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뭐라 아우성을 치고 화를 내도 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지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갈 곳 없는 가엾은 손주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참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영리하고 굳이 내게 묻지 않아도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 손주가 안쓰러워서 저는 마치 제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지민이는 어린 시절 현수와 참 많이 닮았어요. 잘 때 입술을 앙 다물고 자는 모습, 슬플 때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버릇, 속상한데 울지 않고 참으려는 그 눈빛까지 어쩜 그렇게 빼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를 키울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지민이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장화를 챙겨 신겨주고, 소풍날엔 김밥 대신 도시락 안에 꼭 과일을 넣어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 들을 땐 몇 번이고 손을 꽉 잡아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민이의 친아버지인 아들은 제가 지민이를 키우는 동안 양육비 한번 보태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라도 걸라치면 혹시 돈 얘기를 꺼낼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이따 연락드릴게요. 현수야, 양육비 너한테 달란 소리 하지 않을 테니 지민이 얼굴만이라도 보러 오려무나. 지민이 아빠 얼굴 다 까먹겠다. 바빠요, 요새. 저도 가장이라 새 가족을 위해 애써야 하고요. 지민이는 알아서 엄마가 잘 키워주시겠지요. 암튼 바쁘니 이따 전화해요. 아들은 결국 그렇게 얘기를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아들이 말한 이따는 오지 않았고, 그렇게 아들은 재혼 후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생일 한 번, 명절 한 번, 지민이에게 얼굴 비추는 일 없이 자기 가족과의 삶에만 집중하더군요. 심지어 명절에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그 흔한 인사도 없었지요. 명절 아침, 다른 집에서는 아들과 손주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차례상을 차리며 북적거릴 때 저희 집엔 조용한 국냄새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지민이와 단둘이 작은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 한켠이 휑하고 허전했지만 그래도 내 옆에 손주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 삼으며 입꼬리를 억지로라도 울렸지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 지민이는 말없이 제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둘이니까 외롭지 않아요. 저는 진짜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한테 효도하며 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에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의 이유구나. 이 아이 하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다시 다짐했지요. 젊은 시절 현수를 키우느라 여자로서 인생 다 보냈지만 이제는 지민이를 키우기 위해 내 나머지 인생을 다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민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현수를 닮았지만 현수를 여러모로 능가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집중력이 좋고 책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알려주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키울 때는 빠듯한 형편에 해주고 싶어도 못했던 학원 하나, 교재 하나조차도 이번에는 지민이에게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신문 배달도 나가고 남는 시간엔 마트에서 계산 보조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늘 말했죠. 할머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돈 쓰지 마세요. 그거 모아서 할머니 옷 한 벌 더 사 입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 짠하던지요. 그래도 저는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꺾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정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참 복덩이인 건지 아니면 하늘이 저희 둘을 불쌍히 여긴 건지 그동안 그냥 버려두다시피 했던 땅 한 조각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물려준 것이었죠. 맹지라서 차도 못 들어가고 개발 계획도 없는 데다 주변도 허허벌판이라 그저 어디 팔 데나 있으면 다행이라며 20년 가까이 잊고 있었던 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날아온 서류 하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고 게다가 지하철역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들썩이고 부동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습니다. 그 조용하던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죠. 순식간에 10억이란 돈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살면서 그런 큰 돈은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은 그저 제 통장을 채우는 돈이 아니라 우리 지민이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줄이 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지민이 교육시키자. 그리고 남은 건 내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자. 요즘엔 돈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 그것도 손해라는 말을 들었기에 조심스럽게 발품을 팔고 주변 사람들 말도 듣고 몇 달을 공부해가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그마한 월세 나오는 집을 하나 사고 상가 하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저와 손주를 위한 선물이었던지 덕분에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으로 저와 손주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웬일인지 제가 산 집값까지 훌쩍 올라 제가 산 집과 상가의 시세가 무려 3배가 넘게 뛴 겁니다. 부동산에서 팔기만 하면 30억 가까이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정말 말년에 이 돈복이 언제부터 따라온 복인지 하늘이 뒤늦게 저에게 손을 잡아준 기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민이에게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못해줬을지도 모를 뒷바라지를 저는 손주에게 온 마음 다해 해줄 수 있었고 그 아이 역시 제 마음을 아는 듯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줬습니다. 그러던 중 지민이가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지요. 이른바 특목고라 불리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끝까지 빌어줄게. 이제 돈도 많으니 돈 걱정 말고 네가 원하고 필요한 공부는 마음껏 하려무나. 감사해요 할머니. 저 절대로 할머니께 실망시키지 않는 손주가 될게요.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께 보답할게요. 그 말에 지민이는 작은 어깨를 펴고 더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지요.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날도 있었지만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선 저를 껴안고 할머니 나 더 잘할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지민이가 결국엔 명문대 법대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손주는 합격 소식을 안고 와서 활짝 웃으며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꿈이 판사예요. 꼭 판사가 되어서 세상에 바른 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요, 그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은혜 꼭 갚을게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벅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더 바랄 것 없이 다 채워졌다. 정말이지 돈도 벌었고 손주도 잘 자라 대학까지 갔고 이젠 언제 눈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은 참 묘하더군요. 이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저희에게 슬슬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연락이라도 하고 올 줄 알았더니만 그 연락조차도 없이 갑자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옆에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손을 또 잡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오랜만에 찾아뵈어요. 저희도 빠듯한 형편에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어머니도 못 찾아뵙고 연락도 못하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성공해서 짠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성공하기도 힘들고 얼굴 뵌 지도 오래됐으니 제 아이들도 큰 김에 겸사겸사 얼굴도 보여줄 겸 찾아왔어요. 너 애를 둘이나 낳았더냐? 그러면서 엄마한테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이제껏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애를 낳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귀여운 얼굴에 고운 옷 입고 있는 아이들. 예쁘다 싶긴 했지만 저랑 연락 끊고 자기 가정 지키며 애들 낳고 잘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아들의 말도 다 변명처럼 들리기만 했고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져 제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또한 그날따라 도서관에 가질 않고 몸이 좋질 않아 공교롭게도 집에 있었던 날인지라 지 아버지 세 가족의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는데 그래도 지민이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현수 가족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수가 반갑게 맞이하며 지민이를 가서 안아주더라고요. 오, 네가 지민이구나. 참 많이 컸다. 어렸을 적 모습에 쬐끄만 기억밖에 나질 않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야 찾아왔는데 많이 섭섭했지? 지민이 너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과학고도 다닌다던데 역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잘 크다니 피는 못 속이나 보다. 하면서 지민이의 어깨를 붙잡고 다독여주는데 지민이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나 사랑, 그리움 같은 게 하나도 없이 그저 타인 바라보듯 멍할 뿐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현수의 새 가족인 며느리와 이복 동생들 둘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못 먹고 못 살아서 못 찾아왔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아이들 발육 상태가 너무 좋아 보였고 걸치고 있는 옷들도 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새 손주들보다는 오직 제 눈에 보이는 건 가슴 졸이며 조용히 서 있는 제 손주 지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손으로 키운 내 삶의 유였던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낯선 가족 사이에 묻히는 게 저는 속으로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을 먹고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뭘 줄 것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급히 시키게 되었는데 손주들도 하나같이 반찬 투정을 하고 며느리와 아들도 깨작거리며 별로 먹지 않고 오로지 관심은 제 재산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효자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단돈 얼마에도 안 나가서 세금만 나간다고 끙끙 앓았던 땅인데 그게 그렇게 대박을 터지게 하다니. 그래서 토지 보상금으로
집이랑 상가 또 뭐 사셨는데요? 어머니 워낙 절약 정신 있으니 그동안에 돈도 다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진작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 이 재산 탐내지 마라. 이건 다 지민이 거야. 지민이 거면 내 거나 마찬가지지. 지민이가 내 자식인데. 그리고 막말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일으킨 건데 당연히 내 몫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뒤늦게 아차 싶어 네 몫은 좀 빼놓았다. 그 전에 이미 내가 너한테 전세금이며 뭐며 예전에 해준 돈이 어차피 그 땅 담보 잡혀서 받은 것이라 다 가져간 거 아니냐. 찾아온 게 돈이 목적이라면 그거 가져가서 살아라. 아, 왜 사람을 또 그리 몰아요? 나는 어머니와 우리 아들 지민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니까. 우리 애들도 좀 보여주고 가족끼리 다시 합심해서 살아보자고 찾아온 사람한테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말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재산은 엄연히 내 재산이고 나중에 지민이만 물려줄 것이다. 현수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이 이상으로 제 심기를 건드린다면 좋을 것이 없다 느꼈던지 더 이상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과 며느리는 뻔질나게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안부조차 없던 사람들이 주말마다 명절마다 평일 저녁에도 들르더군요. 처음엔 이제야 마음이 풀린 걸까 싶어 저도 기꺼이 반겼습니다. 지민이도 아버지와 얘기 나누는 걸 좋아했기에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방문엔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빚이 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아들과 며느리는 돈을 타갔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독한 마음 품고 안 주려 해도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힘들다는데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아들 몫으로 남겨둔 유산이었기에 제 손으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게 언제부터였지? 내가 얼마를 줬지? 뒤늦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진 돈이 많다고 해도 실상은 거의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돈이었죠. 월세 수입으로는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미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다 가져간 뒤였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 번에 큰 돈을 내어줄 형편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갖고 있는 상가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내가 거기서 장사 좀 해보려고. 이젠 사업도 지겹고 진짜 정착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착잡하게 요동쳤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현수야.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지민이 교육비를 대고 있는 걸 너도 알잖니. 그 돈은 그냥 내 노후 자금이 아니야. 지민이 미래를 위한 돈이야. 그 말에 아들은 처음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냥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줘요. 월세는 내가 똑같이 줄게. 엄마가 받던 그대로 다 주고 나는 거기서 장사만 하면 돼. 그렇게까지 말하니 마음 한쪽이 흔들릴 뻔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 제 살 길만 챙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제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제 허락도 없이 기어이 세입자와 직접 접촉했고 오래도록 함께해온 그 세입자를 자신의 사업을 이유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건 곱창집 간판이 걸린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한때 성실하게 세를 내주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가족 간 욕심으로 갈라졌고 저는 멍한 얼굴로 그 상가 앞에 서서 바뀐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허탈했습니다. 그곳은 지민이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었고 제게도 일생을 버텨낸 상징 같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야망과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세입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든 자리를 억지로 비워야 했던 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바로 옆 건물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똑같이 땡땡 곱창으로 달고 오히려 더 넓고 더 깨끗한 인테리어로 단장을 했더군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원래 단골 손님들은 다시 익숙한 얼굴을 찾아 옮겨갔고 아들네 가게는 점점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재료비가 오르고 손님은 줄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월세 못 낼 것 같아. 사실 장사 접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그럼 빨리 빼고 다른 세입자 드리려 했지만 아들은 또 쉽사리 장사를 접지 않고 버티었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은 또다시 한 가지 부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도 이제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엄마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우리한테 좀 넘겨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지민이가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살던 우리 둘만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지금도 세입자가 살며 꼬박꼬박 월세를 보내주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쉽사리 주지 않으니 아들은 그 이후로 별 핑계를 다 대며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잠깐 뭐 좀 두고 가서요. 엄마한테 필요한 거 가져다 주려고요. 처음엔 제가 아파트 넘겨준다는 얘기에 거절을 해서 아들이 그거 얻으려고 하나 싶어 그저 모른 척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들어갔다 나간 흔적들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틈엔가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제가 알려준 기억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 후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하다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화연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그리고 아파트 2건 모두 최근에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부동산들은 제가 판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엔 제 이름과 인간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서류 아래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필체로 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찾아 따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지민이 교육비였고 내 남은 생을 버텨야 할 마지막 자금이었어. 내 허락도 없이 도장 들고 나가 팔아버린 거냐? 그러자 아들은 도리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민이 내 아들로 키우려고. 집사람도 찬성했어. 어머니 말 맞다나 지민이 내 핏줄이고 내 아들이잖아요. 이제부터 지민이 더 이상 엄마한테 찾아오게 하지 마. 정말로 지민이를 위한다면 말이야. 앞길이 창창한 나이인데 이제 취직도 해야 하고 장가도 가고 해야 할 텐데 엄마가 괜히 애한테 걸림돌이 되게 만들지 마. 애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좋게 말해서 나한테 보내.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릴 땐 언제고. 지민이가 명문대 법대에 입학하고 나니 그제야 아들은 슬그머니 나타나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나도 나이 들었으니 지민이 덕 좀 봐야지. 아들 명문대 법대 키워준 공은 내가 쳐줘서 나중에 돈 생기면 그걸로 갚을 테니 공치사 할 생각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내준다고 해도 지민이만은 절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지요. 현수야, 너 다 가져가라. 상가도 아파트도 돈도. 하지만 지민이만은 안 된다. 내가 왜 그 아이를 못 만나고 살아야 해? 내 손주고 내 아들로 키웠는데 나는 그 아이 없이는 못 산다. 하지만 현수는 결국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구슬렸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지민이마저 조용히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도 아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지민아, 나는 너 떠나면 못 사는데. 안 되는데 지민아. 저는 애타게 지민이를 불렀지만 지민이는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본 뒤 외면하며 그 한마디만 남기고 지민이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지민이 마음이 더 흔들릴까봐 조용히 등 돌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수는 다시 제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지민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엄마 생활비는 내가 챙겨드릴게. 지민이가 그렇게 원해서 나도 어쩔 수 없더라고. 자식이 크니 자식 눈치를 보게 되네. 달마다 200씩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고 툭 끊어버리는데 모든 게 다 아들 맘대로 아들 뜻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손엔 제 이름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은 사라졌고 매달 200만 원이란 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 안에 지민이의 미소가 담겨있지 않은데 그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제 품에 안겼던 손주도 마지막 희망이었던 꿈도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쌀 사러 나가는 일 말고는 하루에도 말 한마디 섞을 사람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하고 외롭고 심지어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도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상가도 아파트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차마 소송도 못했습니다. 피눈물이 나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정까지 가는 건 아니지. 지민이를 생각하자니 그 앞에서 할미가 아들을 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에 그저 나만 잘 참고 살면 되지 싶어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달마다 200만 원씩 보내주던 생활비로 겨우겨우 숨만 붙여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자 불규칙해지더니 결국 몇 달씩 끊기기 시작했지요. 전기세가 밀리고 가스비도 몇 번이나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기댈 곳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그리 당하고도 가만히 있냐. 주변에서도 말은 많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게 자식이니까요. 어떻게든 미운 마음보다 어릴 적 그 아이의 웃던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 차마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 나가서 접시를 닦고 청소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허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숨이 가빠지고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했지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며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손가락이 시리고 리어커를 끌며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저는 그 틈에서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떴습니다.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그 목소리, 숨소리 하나까지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주 지민이. 지민아, 지민이 맞니? 입술이 떨리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늦었죠? 저 이제 판사 됐어요. 할머니한테 진짜 효도하려고요.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에 멈춘 줄 알았습니다. 숨이 멎고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손주가 세상에, 그 손주가 정말로 판사가 되어 돌아왔다고요. 그 아이가 제 손으로 떠나던 날 문 앞에서 작게 말하던 미안해요 라는 한마디만을 수없이 곱씹으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단해진 눈빛, 하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의 미소를 지닌 지민이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두 팔을 벌려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지민아,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민이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자기가 떠났던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민이의 얘기를 듣고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지민이는 자기 아버지가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던 겁니다.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오랜 시간 혼자서 자료를 모으고 법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들며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더군요. 할머니,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내가 할머니 손 다시 꼭 잡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겠다고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전 그저 지민이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판사 수습을 마치는 동안 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위조 서류로 인감도장을 사용했고 부당하게 명의를 바꾸고 그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까지 검토했고 끝내 불법 증여와 위조 서류 사용, 사문서 위조, 부당한 명의 이전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서 사라졌던 상가와 아파트는 법원의 판결로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온전히 제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는 그에 대한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지민이는 고개 숙여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효도예요. 저는 말없이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지민이 덕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민이는 모든 일을 마치고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버지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 아버지인데, 할머니 친아들인데,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느 누구의 잘잘못보다 그 아이의 마음이 더 아려웠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단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도 너처럼 마음으로 나를 지켜준 사람은 없었어. 네가 보여준 건 정의였고 사랑이었다. 물론 아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건 어미로서 참아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지른 짓은 도저히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나중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이 결국 끝끝내 포기하지 못한 그놈의 사업 욕심 때문이었지요. 자신의 그릇을 넘는 꿈이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민이는 제 곁으로 돌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함께 밥을 차려줬던 날, 반찬이 대단한 것도 아닌 그저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하나 놓았을 뿐인데도 지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숟갈 뜨자마자 입꼬리를 살짝 울리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제 힘껏 능력껏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젠 손주 효도 받으면서 사세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할머니를 위하며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시장 바닥에서 식당 주방에서 청소일하며 버티던 시절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걸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키운 손주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가진 것 없던 시절보다 마음이 더 고달팠던 건 믿었던 아들한테 등을 돌려진 그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도 가난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피부치한테 배신당하는 일이더군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덮어준 것도 또 다른 피부치였어요. 지민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길러낸 그 무엇보다도 귀한 내 아이였습니다. 지금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지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할머니 손주 왔어요. 사랑해요. 웃으며 안아줄 때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걸 매일 새삼 느낍니다.
이 나이에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조용한 안부를 건넬 수 있는 아이,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내 손주. 그 아이 하나면 저는 이제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